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 CGV에서 2017 통일영화 그리다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2017 통일영화 제작 지원 공모 사업의 수상작인 그리다는 남북 분단이 남긴 3가지 그리움을 담은 영화입니다. 현장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직접 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오래된 그리움들을 여러 각도에서 잘 그려낸 따뜻한 영화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난 26일 롯데호텔에서 통일한국 세움 비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통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조 장관은 강연에서 북한 핵 문제와 통일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핵 문제의 국면이 전환되고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던 진모영 감독이 새로운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박명호 씨의 이야기, 올드 마린보입니다. 뒤에 잠깐만 조용. 어떠세요? 저 영화를 3, 4년 동안 찍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금방 뭐 지나가 버리네요. 삶 자체가 생과 사의 기술이에요. 지금도 이제 배 나가기 싫을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안 나가면 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 장수일은 지금도 두렵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인데. 우리네 아버지의 삶을 그린 영화 올드 마린보이를 소개합니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 박명호 씨는 오늘도 거친 바다로 향합니다. 그의 직업은 남성 잠수부를 뜻하는 머구리입니다. 오직 이거 하나에 의지해서 물속에 들어가 있죠. 저도장같이 좁은 바다에서는 머구리들끼리 자주 만나죠. 줄이 엉켜서 풀지 못하고 어디 걸리면 올라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돌아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물속에서의 공포와 극심한 체력 소모. 박명호 씨가 이 모든 것을 대비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스스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올드 마린보이는 제작 당시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등 다큐멘터리로 흥행을 견인한 진모영 감독의 신작이었기 때문인데요. 2013년 11월에 니마의 촬영이 끝나는데요. 그 촬영 끝나기 전에 그 11월 초에 우연히 그 통영 가는 KTX를 탔다가 잡지를 펼쳐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머구리 잠수부가 배에 이렇게 팔을 탁 얹고 투구를 쓴 상태에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박명호 씨가 탈북자라서 이 이야기가 더 강력해진 것들은 있지만은 사실은 박명호 씨도 똑같이 머구리와 인생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싶었고 박명호 씨를 깊이 다루다 보니까는 그에게서 가족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깊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죠. 2006년 5월 24일 날 항남도 옹진군을 출발해서 5월 25일 날 인천 옹진군에 들어갔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 거죠. 2006년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탈북을 감행한 박명호 씨. 많은 직업 중에서도 그가 머구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뭘 해먹고 살 것인가? 그런 사회에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여기 가서 이것저것 하면 내 머구리를 할 것이다 하고 내 군대 때 이걸 한 가지 배워뒀거든요.
북한과 다른 사회제도와 문화. 예상은 했지만 박명호 씨 가족에게 남한 생활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빠가 여기 내려왔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막 댓글 엄청 많이 걸었대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 친척, 그러니까 거미줄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재산이에요, 그 인맥이라는 게. 근데 우리 딱 4명뿐이에요. 우리는 친척도 없고 우리는 우리 발로 하나하나 계단까지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나마 고된 바닷일을 서로 위로하던 친구들마저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면서 박명호 씨는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작업다 하고서 들어가서 샤워하는 중 손 미세하게 손이 푹 터였지. 툭 나더란 말이야. 죽을 뻔해. 흔히 잠수병이라 불리는 두통과 관절통, 난청까지. 이런 만성 질병에도 박명호 씨는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이제 배 나가기 싫을 때마다 이제 그 처신물을 잃지 않는다고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오늘 안 나가면 우리 집이 내일 아침에 끓여 먹을 쌀이 없다. 영화는 탈북민으로서, 하지만 힘을 내야 하는 굳건한 아버지로서의 박명호 씨의 삶을 솔직담백하게 그려냅니다. 이 지역은 정확하게 남과 북의 해상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 남쪽의 경찰 부터 시작해서 육군, 해군 다 해경 다 등장하고 북쪽도 마찬가지죠. 박명호 씨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 경계 지역에서 문어를 잡고 와서 오늘 내가 탈북한 문어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농담처럼 하거든요. 남북 관계보다 훨씬 더 치열했던 것은 그 바다에서 내가 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산물들을 더 수확하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삶에서 치열했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 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주 미미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생동감 있는 수중 촬영입니다. 촬영 시기가 혹한이 기승을 부리던 2월이었던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강원도의 겨울바다는 굉장히 혹독해요. 수온이 2도, 3도, 따뜻해야 4도 정도 되거든요. 수온이 2도, 3도면 정말 추운 날씨거든요. 특히 물속에서는 체온을 훨씬 더 빨리 뺏기기 때문에 손이 곱아서 그 카메라 셔터 포커싱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비일비재했죠. 그게 추위하고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명호 씨의 삶에서 바다는 생명줄을 잡고 있는 중요한 터전이었기에 촬영에 가장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대왕 문어를 잡는 장면은 자연과 생태계의 신비를 느끼게 하지만 오늘도 바다와 사투를 벌인 박명호 씨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중력이 없는 자유로움과 거친 조류의 험악함이 공존하는 바다는 박명호 씨의 사연 많은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배가 고장난 게 꼭 내가 고장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탈북한 이후로 거의 쉬지 않고 일만 했죠. 나라서도 불안하니까. 사실 잠수일은 지금도 두렵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안 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인데. 박명호 씨의 인생을 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장들, 아버지들에게 따뜻한 마음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 영화를 그런 뜻에서 가족들이 같이 봐주고 아버지 모시고 와서 같이 봐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머구리, 박명호 씨의 인생 이야기. 올드 마린보이였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한 이승복 어린이 일화의 배경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인데요.
이 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나뉜 남과 북.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무사가지고는 난 죽었더나 그 화라는 걸 못 간다. 그거 한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지. 예. 안 받을 사람이 누가 반대에. 사람 안 죽었으면 모르는데 사람을 두나 그 죽이고 가가지고. 병원에서 나를 죽었다고 이제 배를 싸고 막 그랬는데 막 손이 막 발발 떨리더래. 그래서 아 여기 살아있다 그러면서 다시 벼를 이제 가위로 찢어내고 해가지고 치료해서 살은 게 이제 이제까지 사는 거예요. 49년 전 휴전선 이남의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갔던 그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어제의 형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비가 끌어들어 군사히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답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의 미국. 1968년 11월 1일 고요한 밤, 경상북도 울진군 고포해안에 검은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정체는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예하 124군 부대 소속 무장유격대원 120명. 8개 조로 편성된 공비들은 10월 30일 원산을 출발해 11월 2일까지 3일간 울진과 삼척해안에 상륙하고 해안 근방의 산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배경 설명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파리 평화 협정 뭐 해가지고 미국이 철수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월맹이 승리하게 되죠. 북한은 이것을 보고 상당한 고무를 받아요. 베트공식으로 우리도 이 나라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남한의 민중들을 선동해서 남한 요소요소의 거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120명이라고 하는 그 무장 공비를 투입시킨 거예요. 공비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울진의 산간 오지 마을인 고수동과 탑골. 두 마을의 주민들은 공비들을 피해 이곳 절골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아래 동네에 준삼리 일반 대수동이라고 있었고, 그다음 면전, 여기 현재 현 위치가 절골, 그다음 무장공비가 출연한 고수동, 그다음 탑골, 이렇게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세대 수는 약 80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에 고수동 주민들하고 탑골 주민들은 절골 밑에 만들백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단 이주를 정부에 시켰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김옥순 할머니는 평상복으로 변장한 공비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상교육을 시키며 노동당 입당을 강요했던 모습. 고향이나 다름없던 고수동을 떠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침에 그날에가 죽변 장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시장부로 가고 아버지 방에 계시고 같은 사람 서희가 그 내려오더라고. 집 뒤에서 우에 만나면 인구조사 왔다 가고 뒤에 와가지고 여기 저기 반장이가 인구조사 왔지요. 왔다 이러니까 그러면 빨리 저기 아침 식사를 하고 요놈의 저기 그 큰 구피집으로 모여달라 했더라고. 동생들 업고 앞치우고 그래 아버지하고 다 넘어간데 가니까 그 한 집에 갖다 싹 이제 묻어놓고 아주머니하고 이제 애들은 안방에다 이제 저거 해놓고 그래. 따발 총알 그 세탁 들었는 거 이거 다 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메고 안방에서 있다니까 와가지고 이제 책을 펴놓고 거기에 이제 뭐 사진이가 이런 게 붙었더라고요. 기밀서의를 하더나 뭐 이러면서 노인네고 뭐 젊은 애들이고 공부도 싹 해야 되고 수첩 같은 책을 매고한 거로 그 하나 주도 나눠주더라고요. 이거 다 이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전부 다 이제 안에 사람들 싹 나오라 바다 가다 쭉 쏘아놓고 이제 반장을 나오라 했더라고요. 박정희 정치가 좋나 뭐 김일성이 그게가 뭐 좋나 이러니까 그 박정희 뭐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 뭐 그거 싹 변하더라고. 아 좋다 저 사람은 죽여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아저씨 하나 또 물으니까 또 그래 데리고 하니까 아 좋다 저 새끼 죽여라 이러더라고. 이거는 이거 다 죽었는 게 생각하고 이제 젊은 사람이 둘이가 또 있었어요.
우리 또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그 사람들 보고 어른들 아유 좋다 이러면서 자기 입었던 군복하고 총비 굽고 모자 씌고 싹 해가지고 둘이를 종말에 앉혀놓고 사진 찍고 이래 가더라고. 자기는 간다 이러면서 방 안에서 나오지 말아 하더라고. 그래 방 안에 다 가채가 있고 그럼 그 사람도 웅숭하디만 뭐 쫙 가는 데만 가네. 사람과 한 30명 된 게 전부 한가마씩 다 지고 났더라고. 공비들을 만났던 주민들의 신고로 11월 3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을종 사태가, 다음 날에는 갑종 사태가 선포되는데요. 소탕 작전을 피해 북상을 기도하던 공비들은 평창의 산골 마을에서 단란하게 살고 있던 한 소년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집에는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동생들 이제 저녁에 있었는데 한 명은 승복이 옆에 앉고 한 명은 내 옆에 와서 이제 앉아. 그리고 이제 승복이한테 연필을 보면서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게 맞느냐, 미국 사람이 준 거냐,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승복이는 아 이거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거다. 몇 마디 하더니 그 다음에 너는 북한이 좋냐, 남한이 좋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북한 싫다, 죽어도 북한 싫다. 이 말이 딱 끝나기도 전에 바짝 일어나면서 얘를 멱살을 잡고 칼 입에 넣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같이 일어나서 얘를 이제 그 공비를 밀었어. 이날 공비들의 총검 아래 어머니와 이승복 군을 포함한 동생 3명을 잃은 이학권 씨. 생사를 오갔던 그에겐 칼자국보다 더 깊은 상처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대검으로 찔린 게 병원에서 얘기한 한 36군데 내가 찔렸대요. 항상 뭐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기억이 참 이제는 가물할 그런 건데도 항상 생각이 나고 항상 불안하지. 이게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마음이 더 오싹해지고 위축해진다나 할까? 그해 12월 말까지 소탕작전 기간 동안 113명 사살, 7명 생포로 막을 내린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념의 차이로 벌어진 또 다른 전쟁. 투입 인원과 장남에 있어 유례가 없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